세상에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체할 수 없는 재채기이고 다른 하나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사랑이라고 하죠. 저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진실을 애써 외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무섭고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명망 높은 법조인 할아버지와 성공한 사업가 아버지, 그리고 저를 공주님처럼 아껴주시는 어머니 밑에서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제 삶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앨범을 펼치면 온갖 색의 공주 드레스를 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제 머리를 양갈래로 따아주시며 물으셨죠. 우리 공주님, 오늘은 분홍 리본 할까? 하늘색 리본 할까? 그러면 저는 늘 하트 모양이 달린 리본을 골랐습니다. 제 침대 한쪽에는 어릴 적부터 꼭 껴안고 자야만 잠이 들던 곰인형이 지금도 낡고 해진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인형이 없으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잠 못 드는 밤이면 가슴에 꼭 품고 눈을 감곤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숭배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제게 순금으로 만든 두꺼비를 선물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황금 두꺼비는 지금도 저희 집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놓인 장식장 안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유독 자손이 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녀를 불문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비운이 대물림처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역시 삼형제 중 장남이셨지만 둘째 삼촌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셨고 막내 삼촌은 40을 넘기기 전에 신장이 망가져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외동딸인 제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셨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듣던 말이었고 저를 보실 때면 이 아이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명예의 마지막 자락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판사로 재직하며 청렴결백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사적인 청탁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고 명절이면 집 앞에 선물을 들고 온 사람들로 줄이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그 선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로운 정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제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녀라는 사실이 늘 자랑스러웠고 가문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엔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크레파스를 손에 쥐고 도화지에 세상을 그리는 일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세계는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천재들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며 선택한 것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어깨에 맨 친구들의 모습이 어찌나 근사해 보였는지요.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처음 학원에서 샀던 7만 원짜리 합판 바이올린으로 밤새 활을 그으며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서툰 솜씨로 한음 연습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곤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격려였습니다. 저는 점차 말이 없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내가 망나니처럼 굴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습이 잘 되지 않아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콩쿠르에 나가면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배우기도 했고, 값비싼 악기 하나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학원을 옮기고 레슨 시간을 늘리고 교과 공부까지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예고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에 인정받는다는 기쁨,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예고에 다니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저희 집은 그런 지원을 해줄 충분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부모님의 그 말씀은 제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인맥이라는 건 말이다. 언제 어떻게 쌓아도 손해가 되는 법이 없단다. 할아버지는 저를 국회의원, 변호사, 기업인 등 여러 명사들에게 소개하며 내 손녀가 악기 좀 합니다. 예고도 수석으로 들어갔지요. 라며 어깨를 으쓱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러우면서도 제 어깨 역시 으쓱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기대와 사랑은 제가 외동딸이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으신 후 건강이 악화되어 자궁적출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가문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담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 우리 집안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는 생각이 늘 마음 한편에 족쇄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집중된 사랑은 제게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우받는 것에 익숙했고 사람을 고르는 기준 또한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무사히 졸업했지만 사회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천재적인 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의 자랑이었던 저는 세상에 나오니 그저 조금 잘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개인 연주회를 열어보기도 했지만 텅 빈 객석을 마주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교향악단에 들어가기로 결심했고 수차례의 도전 끝에 바이올린 제2파트 단원으로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연습량과 선배들과의 압도적인 실력 차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봉사 연주 활동이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제 연주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르신들, 환하게 웃으며 박수 쳐주시는 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 악기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도구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신우였습니다. 신우 언니는 지능이 조금 낮았습니다. 하지만 사리 분별을 전혀 못하거나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중학생 수준에서 성장이 멈춘 듯한
순수한 아이 같은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연주 봉사 현장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관객 중 한 명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같기도 하고 어른 같기도 한 언니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제 바이올린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며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지는 언니에게 저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보살펴주고 싶은 동생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온 남자친구와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툰 끝에 이별한 직후였죠. 마음은 허전했고 사람에 대한 기대도 모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게 신우 언니의 존재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연주하러 가는 곳마다 언니는 늘 찾아와 제 연주를 들었고 연주가 끝나면 해맑게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멋졌어요. 그 순수한 칭찬 한마디에 제 마음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신우 언니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주 봉사가 끝난 후 언니가 배가 고프다며 저를 졸랐습니다. 배고파요. 우리 밥 먹고 가면 안 돼요. 그래요. 뭐 먹고 싶은데요. 새우 들어간 거요. 탕수육도 새우 있는 거. 저는 별 생각 없이 언니가 먹고 싶다는 새우 요리를 주문했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의 얼굴이 급격하게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퉁퉁 붓고 목 주변이 부어오르며 숨쉬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정신을 잃어가는 언니를 부축하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지만 언니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언니의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뒤졌고 그곳에서 동생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잠시 후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와 잘 재단된 정장,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채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리만치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느낌. 그 사람이 바로 훗날 제 예비 신랑이 된 남자였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첫 만남 이후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우 언니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제게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선 씨 맞으시죠? 누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천사 같은 분이라고 하던데 오늘 뵈니 정말 그렇네요. 그의 다정한 말과 신뢰감 있는 눈빛에 저는 첫 만남부터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신우 언니에게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언니가 가족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낡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다녔고 팔다리에는 넘어져 다친 듯한 상처 자국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제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직장에서 막 퇴근한 듯한 그의 말끔한 모습에서는 가족 방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유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송무팀에서 일하고 있다며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무척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대화 도중 제가 무심코 할아버지가 판사셨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놀라면서도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쩐지
민선 씨 말투나 태도에서 그런 기품이 느껴졌어요. 그의 말에는 저의 배경을 향한 부담감이나 계산적인 태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는 듯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대화가 잘 통했고, 저는 그와 함께 웃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제가 그와 만나는 것을 무척이나 불편해했습니다. 셋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면 나는 민선이랑 둘이서만 만나고 싶은데 라며 시무룩해지고 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좀 어려서 그래요. 민선 씨를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뺏어가는 것 같나 봐요. 그렇게 말하며 언니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모습은 다정해 보였지만 언니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두려움에 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효영 언니는 왜 항상 혼자 다니세요?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누나 고집 때문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혼자 하겠다고 우기거든요. 옷도 그렇고, 외출도 그렇고, 저나 부모님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언니의 낡은 옷차림이나 상처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방임이 아니라 언니의 자립심을 존중해주려는 가족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지능이 낮은 누나를 따뜻하게 보듬는 그의 모습에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처럼 타올랐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연애의 상처로 결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에서 지워버렸던 제게 그는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집안 배경에 대해 단 한 번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알아야 할 때가 되면 민선 씨가 스스로 말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의 바르고 당당한 태도에 무척이나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할아버지만은 그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인사가 끝난 후 할아버지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선아, 관상이라는 걸 맹신할 건 못 되지만 가끔은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다. 저 청년, 눈매가 꼭 족제비 같구나. 저는 그저 손녀를 끔찍이 아끼시는 할아버지의 노파심이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제 눈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였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저희 집안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그런 독립적인 모습이 저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기에 결국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모님은 흔쾌히 신혼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는 잠시 놀라는 듯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어느 날 신우 언니가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예비 신랑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언니가 함께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언니는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제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사건은 우리가 신혼집 계약을 하러 가던 날 터졌습니다. 원래 만나기로 했던 부동산이 아닌 예비 신랑이 갑자기 다른 장소로 약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계약서에는 분명 저희 아버지가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집이
예비신랑과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는 아버님께서 나를 사위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우 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 민선아, 찍으면 안 돼. 언니는 울부짖으며 저를 밖으로 끌어냈고 예비신랑은 당황하며 언니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잔인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이게 미쳤나? 너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잖아. 그는 언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다정하게 대하던 누나에게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니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엉엉 우는 언니를 달래자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선아, 제 말 믿으면 안 돼. 쟤는 악마야. 우리 가족 전부 다. 너 돈 보고 접근한 거야. 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사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며 어깨너머로 법률 용어를 주워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처음부터 저희 집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신우언을 제게 접근시킨 것도, 새우 알레르기 사건을 일으켜 우연한 만남을 가장한 것도 모두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공동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온 가족이 그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신우 언니는 선천적인 지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뇌 손상을 입게 되었고 가족들은 치료 대신 언니를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언니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돈을 갈취해왔던 것입니다. 언니의 몸에 있던 수많은 상처 자국은 그 지옥 같은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민선아, 너도 나처럼 될까 봐 너무 무서웠어. 쟤랑 결혼하면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언니는 낡은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멍과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다정한 미소 뒤에 이토록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니.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던 할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낮고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가 그놈 족제비 같다고 했지. 내 손녀가 그런 놈에게 시집갈 뻔했다니. 당장 그 아이 우리 집으로 데려오너라. 신우 언니는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언니가 모아두었던 증거들, 폭행 장면을 몰래 찍은 사진,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즉시 그 가족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비신랑은 뻔뻔하게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향해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며 내쫓으셨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특수폭행, 상습폭행, 장애인 학대, 사문서 위조 등 수많은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법정에 선 신우 언니의 진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어눌한 말투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가족들이 저지른 만행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부모 역시 학대방임 및 동조 혐의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가족의 추악한 탐욕이 만들어낸 길고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신우 언니는 자립지원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언니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는 지금 자신처럼 고통받는 다른 장애인들을 돕고 싶다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을 배웠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우 언니는 제 인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은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가끔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누가 제게 묻습니다. 결혼 안 해?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이나 열심히 갈고 닦으면서 살아보려고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는 앞으로도 저답게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 세상에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체할 수 없는 재채기이고 다른 하나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사랑이라고 하죠. 저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진실을 애써 외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무섭고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명망 높은 법조인 할아버지와 성공한 사업가 아버지, 그리고 저를 공주님처럼 아껴주시는 어머니 밑에서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제 삶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앨범을 펼치면 온갖 색의 공주 드레스를 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제 머리를 양갈래로 따아주시며 물으셨죠. 우리 공주님, 오늘은 분홍 리본 할까? 하늘색 리본 할까? 그러면 저는 늘 하트 모양이 달린 리본을 골랐습니다. 제 침대 한쪽에는 어릴 적부터 꼭 껴안고 자야만 잠이 들던 곰인형이 지금도 낡고 해진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인형이 없으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잠 못 드는 밤이면 가슴에 꼭 품고 눈을 감곤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숭배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제게 순금으로 만든 두꺼비를 선물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황금 두꺼비는 지금도 저희 집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놓인 장식장 안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유독 자손이 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녀를 불문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비운이 대물림처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역시 삼형제 중 장남이셨지만 둘째 삼촌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셨고 막내 삼촌은 40을 넘기기 전에 신장이 망가져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외동딸인 제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셨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듣던 말이었고 저를 보실 때면
이 아이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명예의 마지막 자락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판사로 재직하며 청렴결백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사적인 청탁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고 명절이면 집 앞에 선물을 들고 온 사람들로 줄이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그 선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로운 정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제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녀라는 사실이 늘 자랑스러웠고 가문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엔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크레파스를 손에 쥐고 도화지에 세상을 그리는 일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세계는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천재들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며 선택한 것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어깨에 맨 친구들의 모습이 어찌나 근사해 보였는지요.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처음 학원에서 샀던 7만 원짜리 합판 바이올린으로 밤새 활을 그으며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서툰 솜씨로 한음한음 연습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곤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격려였습니다. 저는 점차 말이 없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내가 망나니처럼 굴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습이 잘 되지 않아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콩쿠르에 나가면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배우기도 했고 값비싼 악기 하나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학원을 옮기고 레슨 시간을 늘리고 교과 공부까지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예고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에 인정받는다는 기쁨,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예고에 다니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저희 집은 그런 지원을 해줄 충분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부모님의 그 말씀은 제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인맥이라는 건 말이다. 언제 어떻게 쌓아도 손해가 되는 법이 없단다. 할아버지는 저를 국회의원, 변호사, 기업인 등 여러 명사들에게 소개하며 내 손녀가 악기 좀 합니다. 예고도 수석으로 들어갔지요. 라며 어깨를 으쓱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러우면서도 제 어깨 역시 으쓱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기대와 사랑은 제가 외동딸이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으신 후 건강이 악화되어 자궁적출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가문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담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 우리 집안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는 생각이 늘 마음 한편에 족쇄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집중된 사랑은 제게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우받는 것에 익숙했고 사람을 고르는 기준 또한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무사히 졸업했지만 사회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천재적인 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의 자랑이었던 저는
세상에 나오니 그저 조금 잘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개인 연주회를 열어보기도 했지만 텅 빈 객석을 마주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교향악단에 들어가기로 결심했고 수차례의 도전 끝에 바이올린 제2파트 단원으로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연습량과 선배들과의 압도적인 실력 차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봉사 연주 활동이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제 연주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르신들, 환하게 웃으며 박수 쳐주시는 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 악기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도구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신우였습니다. 신우 언니는 지능이 조금 낮았습니다. 하지만 사리 분별을 전혀 못하거나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중학생 수준에서 성장이 멈춘 듯한 순수한 아이 같은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연주 봉사 현장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관객 중 한 명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같기도 하고 어른 같기도 한 언니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제 바이올린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며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지는 언니에게 저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보살펴주고 싶은 동생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온 남자친구와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툰 끝에 이별한 직후였죠. 마음은 허전했고 사람에 대한 기대도 모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게 신우 언니의 존재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연주하러 가는 곳마다 언니는 늘 찾아와 제 연주를 들었고 연주가 끝나면 해맑게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멋졌어요. 그 순수한 칭찬 한마디에 제 마음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신우 언니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주 봉사가 끝난 후 언니가 배가 고프다며 저를 졸랐습니다. 배고파요. 우리 밥 먹고 가면 안 돼요. 그래요. 뭐 먹고 싶은데요. 새우 들어간 거요. 탕수육도 새우 있는 거. 저는 별 생각 없이 언니가 먹고 싶다는 새우 요리를 주문했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의 얼굴이 급격하게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퉁퉁 붓고 목 주변이 부어오르며 숨쉬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정신을 잃어가는 언니를 부축하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지만 언니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언니의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뒤졌고 그곳에서 동생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잠시 후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와 잘 재단된 정장,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채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리만치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느낌. 그 사람이 바로 훗날 제 예비 신랑이 된 남자였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첫 만남 이후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우 언니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제게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선 씨 맞으시죠? 누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천사 같은 분이라고 하던데 오늘 뵈니 정말 그렇네요. 그의 다정한 말과 신뢰감 있는 눈빛에 저는 첫 만남부터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신우 언니에게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언니가 가족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낡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다녔고 팔다리에는 넘어져 다친 듯한 상처 자국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제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직장에서 막 퇴근한 듯한 그의 말끔한 모습에서는 가족 방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유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송무팀에서 일하고 있다며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무척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대화 도중 제가 무심코 할아버지가 판사셨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놀라면서도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쩐지 민선 씨 말투나 태도에서 그런 기품이 느껴졌어요. 그의 말에는 저의 배경을 향한 부담감이나 계산적인 태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는 듯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대화가 잘 통했고 저는 그와 함께 웃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제가 그와 만나는 것을 무척이나 불편해했습니다. 셋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면 나는 민선이랑 둘이서만 만나고 싶은데 라며 시무룩해지고 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좀 어려서 그래요. 민선 씨를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뺏어가는 것 같나 봐요. 그렇게 말하며 언니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모습은 다정해 보였지만 언니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두려움에 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효영 언니는 왜 항상 혼자 다니세요?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누나 고집 때문이에요. 뭐든지 자기가 혼자 하겠다고 우기거든요. 옷도 그렇고 외출도 그렇고 저나 부모님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언니의 낡은 옷차림이나 상처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방임이 아니라 언니의 자립심을 존중해주려는 가족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지능이 낮은 누나를 따뜻하게 보듬는 그의 모습에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처럼 타올랐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연애의 상처로 결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에서 지워버렸던 제게 그는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집안 배경에 대해 단 한 번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알아야 할 때가 되면 민선 씨가 스스로 말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의 바르고 당당한 태도에 무척이나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할아버지만은 그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인사가 끝난 후 할아버지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선아, 관상이라는 걸 맹신할 건 못 되지만 가끔은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다. 저 청년, 눈매가 꼭 족제비 같구나. 저는 그저 손녀를 끔찍이 아끼시는 할아버지의 노파심이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제 눈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였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저희 집안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그런 독립적인 모습이 저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기에 결국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모님은 흔쾌히 신혼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는 잠시 놀라는 듯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어느 날 신우 언니가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예비 신랑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언니가 함께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언니는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제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사건은 우리가 신혼집 계약을 하러 가던 날 터졌습니다. 원래 만나기로 했던 부동산이 아닌 예비 신랑이 갑자기 다른 장소로 약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계약서에는 분명 저희 아버지가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집이 예비 신랑과 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는 아버님께서 나를 사위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우 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 민선아, 찍으면 안 돼. 언니는 울부짖으며 저를 밖으로 끌어냈고 예비 신랑은 당황하며 언니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잔인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이게 미쳤나? 너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잖아. 그는 언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다정하게 대하던 누나에게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니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엉엉 우는 언니를 달래자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선아, 제 말 믿으면 안 돼. 쟤는 악마야. 우리 가족 전부 다. 너 돈 보고 접근한 거야. 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사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심부름 센터에서 일하며 어깨너머로 법률 용어를 주워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처음부터 저희 집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신우원을 제게 접근시킨 것도 새우 알레르기 사건을 일으켜 우연한 만남을 가장한 것도 모두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공동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온 가족이 그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신우 언니는 선천적인 지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뇌 손상을 입게 되었고 가족들은 치료 대신 언니를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언니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돈을 갈취해왔던 것입니다. 언니의 몸에 있던 수많은 상처 자국은 그 지옥 같은 세월의 증거였습니다. 민선아, 너도 나처럼 될까 봐 너무 무서웠어. 쟤랑 결혼하면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언니는 낡은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멍과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다정한 미소 뒤에 이토록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니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던 할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낮고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가 그놈 족제비 같다고 했지. 내 손녀가 그런 놈에게 시집갈 뻔했다니. 당장 그 아이 우리 집으로 데려오너라. 신우 언니는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언니가 모아두었던 증거들, 폭행 장면을 몰래 찍은 사진,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즉시 그 가족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비신랑은 뻔뻔하게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향해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며 내쫓으셨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특수폭행, 상습폭행, 장애인 학대, 사문서 위조 등 수많은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법정에 선 신우 언니의 진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어눌한 말투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가족들이 저지른 만행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결국 예비신랑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부모 역시 학대방임 및 동조 혐의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가족의 추악한 탐욕이 만들어낸 길고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신우 언니는 자립지원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언니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는 지금 자신처럼 고통받는 다른 장애인들을 돕고 싶다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을 배웠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우 언니는 제 인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은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가끔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누가 제게 묻습니다. 결혼 안 해?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이나 열심히 갈고 닦으면서 살아보려고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는 앞으로도 저답게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 세상에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체할 수 없는 재채기이고 다른 하나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사랑이라고 하죠. 저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진실을 애써 외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무섭고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명망 높은 법조인 할아버지와 성공한 사업가 아버지,
그리고 저를 공주님처럼 아껴주시는 어머니 밑에서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제 삶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앨범을 펼치면 온갖 색의 공주 드레스를 입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제 머리를 양갈래로 따아주시며 물으셨죠. 우리 공주님, 오늘은 분홍 리본 할까? 하늘색 리본 할까? 그러면 저는 늘 하트 모양이 달린 리본을 골랐습니다. 제 침대 한쪽에는 어릴 적부터 꼭 껴안고 자야만 잠이 들던 곰인형이 지금도 낡고 해진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인형이 없으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잠 못 드는 밤이면 가슴에 꼭 품고 눈을 감곤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숭배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제게 순금으로 만든 두꺼비를 선물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황금 두꺼비는 지금도 저희 집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놓인 장식장 안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유독 자손이 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녀를 불문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비운이 대물림처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역시 삼형제 중 장남이셨지만 둘째 삼촌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셨고 막내 삼촌은 40을 넘기기 전에 신장이 망가져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외동딸인 제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셨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듣던 말이었고 저를 보실 때면 이 아이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명예의 마지막 자락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판사로 재직하며 청렴결백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사적인 청탁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고 명절이면 집 앞에 선물을 들고 온 사람들로 줄이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그 선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로운 정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제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녀라는 사실이 늘 자랑스러웠고 가문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엔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크레파스를 손에 쥐고 도화지에 세상을 그리는 일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세계는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천재들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며 선택한 것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어깨에 맨 친구들의 모습이 어찌나 근사해 보였는지요.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처음 학원에서 샀던 7만 원짜리 합판 바이올린으로 밤새 활을 그으며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서툰 솜씨로 한음 연습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곤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격려였습니다. 저는 점차 말이 없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내가 망나니처럼 굴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습이 잘 되지 않아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콩쿠르에 나가면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배우기도 했고 값비싼 악기 하나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학원을 옮기고 레슨 시간을 늘리고 교과 공부까지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예고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에 인정받는다는 기쁨,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예고에 다니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저희 집은 그런 지원을 해줄 충분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고